주영진 뉴스 브리핑 오늘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는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 권고했고 청와대가 바로 수용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건설 재개 관련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재개 그리고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론화의 뜻이 성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진위 저희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 발표 이후에 지난 일요일에 주말인가요? 서면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었지만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나온 직후에 이제 입장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것을 이제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일부 내용을 읽는 그런 과정은 있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입장 표명이 나온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 중단 건설이라고 하는 것,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주요한 공약사항이었거든요. 이런 주요한 공약사항이 어쨌든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번복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름의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말이죠. 공론화 과정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첫걸음이었다.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공과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많이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시대가 있었고요. YSDJ 그리고 대결적 민주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데 지나치게 대결만 한다는 거죠.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게 바로 수기민주주의고 합의민주주의인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 많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중에서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촛불민주주의가 있는데 이 수기민주주의라는 거는 세 가지 요소를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합니다. 세 가지요? 예, 토론, 그리고 협조, 합의.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공론조사는 그 부분들이요. 토론하고 또 합의하고 또 협조한다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민주주의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민주주의는 추진 방식에 따라서 용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대결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합의민주주의 또는 수기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나름대로 큰 과제를 보여줬고 우리가 그걸로 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민주주의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언제쯤 탄생한 용어고 언제 그게 처음으로 시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리스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그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대표를 선출해서 일정 부분 주권을 위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게 민의를 대단히 왜곡한다. 그리고 그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가 사실은 대표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건 사실 뭐 지금도 그런 비판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간접민주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투표나 이런 거 몇 개를 제외하면 별로 사실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것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느냐라서 나온 것이 이마치 수기민주주의 논의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김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뭐 수기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수기를 뭐 딜리버레이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딜리버러티브 이제 디모크라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떤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측면, 최종 나중에 국회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그것을 논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심의민주주의다라는 얘기도 하고, 예. 토론민주주의란 말도 하고요. 참여민주주의는 뭐 그걸 다 이제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천성산 그 이제 터널 뚫는 거로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결국 공사 중단시켰는데 4년 동안이나 그 갈등이 오래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원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사도 다르고 전문가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림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 짧은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공론화위원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 갈등을 향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요? 이제 왜 의미가 있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추진해야 되는 자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은 공약을 지켜라는 문제를 우리가 뭐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비록 탈원전을 공약으로 냈었지만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있으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채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과거와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4대강 문제도 이렇게 공론화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했었으면은 엄청난 갈등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좀 더 낮게 얘기하면은 미디어법을 등 많은 법의 그 쟁점적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소모적인 정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와 집정민주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는 형태로서의 수기민주주의, 영미식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요. 수기민주주의가 처음으로 결국 많은 각광을 받았던 거는 북유럽식의 합의 모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과는 맞아요. 복지 정책을 두고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때 북유럽 모델은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론화 과정, 특히 이제 합의민주주의를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우리가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 보완한 것을 보완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네. 수기민주주의가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수기민주주의도 보면은 이번처럼 대중이 참여하는 이른바 대중형 수기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있고 여전히 엘리트들이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뭐 엘리트 수기민주주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모든 정책 결정은 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대의제민주주의거든요. 그러나 그 대의제민주주의가 상당히 민의를 왜곡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충분히 얘기한 것처럼 수기민주주의며 뭐 심의민주주의 또 뭐 토론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수결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수결 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하는데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지. 근데 우리는 자칫 다수결이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가능하면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회적 갈등 사안을 전부 이렇게 공론화라든지 어떤 뭐 수기민주주의적인 형태로 할 수 없는 거겠죠. 단지 원전 문제도 그렇고 특히 국제사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워낙 갈등이 첨예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한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이 결정한 이른바 전문가주의라는 건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엘리트나 그쪽에 대한 아주 식견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결정한 이 전문가주의라는 것도 결국 인민 다수가 결정한 것보다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시민민주주의 속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융합되면서 대의제민주주의와 이제 시민주의가 보완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번 상황을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와 아주 판박이다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 사실 그런데 적확하게 맞아떨어진 사례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천성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논란 기간이 뭐 아주 길었잖아요. 4년이나 됐다는 것은 앞에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한 개인의 사실은 물론 개인으로 상징되는 스님 한 분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격렬한 기율 스님인가 그렇습니다. 그러셨죠? 기율 스님이었던가요? 예. 그분의 어떤 그런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소신에 의한 종교인의 소신에 의한 점이었다는 점에서는 이번 건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하고 싶은데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사회적 모든 갈등을 의회 안에서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 대표자들이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건데 이걸 보완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이제 공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도 있을 겁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반대 측이 지금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받아들인 건데 만약에 이번 원전 건설을 둘러싼 이번 논란에서 만약에 공사 중단이라는 쪽으로 다수결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였겠느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이제 유임했던 어떻게 보면 결론을 어떻게 보면 유임했다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을 뒤집은 거예요. 자신의 소신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내용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자가 자신의 권한을 내놓을 의향이 있느냐도 앞으로 있을 공론화위원회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공론 조사도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결론을 미리 냈고 그리고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탈원전이라는 거를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공론 조사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탈원전과 관련돼서 결국은 신고리라고 하는 거에만 집중돼서 지금 우리가 구별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신고리 5, 6호를 계속해서 건설할 거냐 중단하는 문제와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원전 정책을 새롭게 하냐는 건 두 개의 별개의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결론이 나오면 그거는 권고사항이어야지 결정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정책 결정자가 지고 그리고 나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지 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 났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완성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결국 마지막에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그것이 독일이 탈원전을 하는데 20년이 걸렸고 20년 과정 속에서 마지막 결정은 결국은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론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님비 현상이라 해서 지역 갈등을 가져오는 그런 거는 공론조사를 100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정말 원전 산업 정책과 관련된 거를 공론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논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재개할 거냐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특히 야당들이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월권이다. 지금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 이제 재개를 결정했고 또 원전을 가능하면 축소해라라는 걸 결정을 하고 이제 권고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신고리 5호와 6호기의 중단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왜 탈원전 정책까지 결정하냐라고 그러는데 전 일단 이 지금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완전히 독립적으로만 이걸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향후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 수급은 어떻게 될 것이며 원전의 비중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면서 이 신고리 5호 6호의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것이 월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하나 보완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하다 좀 그친 건데 합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조금 논리를 좀 외연을 확장하면요.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길목인데 우리 정치제도도 이제 그 비례대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도요, 이걸 좀, 이 선거제도 쪽, 이 정당제도 쪽하고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수결로만 가니까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냐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비례대표나 이런 것도 많이 해서 국민의 의사가 좀 반영되는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두 분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기억납니다. 공론화위원회 김정위 위원장이 분명하게
규정을 했었죠. 우리는 권고만 할 뿐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 부분 아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김정희 위원장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고 정부도 즉각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후속 조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단상에 섰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발표 내용 시청자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0일 정부에 제출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및 정책 권고안을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제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 내용 및 정부 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후속 조치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상세히 발표한 바 있어 중복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론조사와 관련한 핵심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만 간략히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471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시민 참여형 조사로서 찬반 단체들이 의견도 정례적으로 수렴하고 제3의 독립적인 검증위원회까지 구성 운영하는 등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신뢰성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71명의 시민 참여단은 총 33일간에 걸쳐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수기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70쪽에 이르는 수기 자료집이 제공되었고 동영상 강의를 위한 이러닝 시스템도 가동되었으며 지역 순회 토론회 7차례, 미래세대 토론회 1차례, 그리고 5차례에 걸친 TV 토론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박 3일간의 합숙 종합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수기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작업이 그 어느 조사보다도 주어진 기간 동안 절차는 공정하게, 수기는 풍부하게, 결과는 신뢰할 수 있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와 정책 권고 내용은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첫째,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건설 재개 의견 59.5%, 건설 중단 의견 40.5%로 나와 건설 재개를 권고하였고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과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원전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사용 후 해결료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권고도 주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오전 국무회의에서 건설 재개 의견이 건설 중단 의견보다 19%포인트 앞서고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졌던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5,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정부의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그동안 석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공사 재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렇게 홍남기 실장이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5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관 자리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죠. 박성진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3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거론됐던 현역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이 인선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굉장히 많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 많은 인사들을 검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좁혀졌냐 하는 과정을 보면 아마 본인 고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청문회 통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적은 바로 그 벤처 쪽에 현장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지만 그런 어떤 최적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도 홍종학 의원님은 어떤 경제 전문가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철학과 그런 실력을 함께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죠.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고르는데 청와대가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심을 많이 했죠. 지금 166일, 정권 출범 166일 만에 이제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임명이 된 거거든요. 한 5달 남짓 걸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처의 특성상 이게 벤처 기업인이 갔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청와대에서는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벤처 기업인들이 가게 될 경우에는 자기의 주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백지 신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 가운데서는 고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벤처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 교수인 박성진 전 후보자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이제 사관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낙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9일 만에 이제 고른 사람이 이제 홍종학 전 의원인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유력한 정치인들도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유력한 정치인이 가서 새로 만들어진 부처를 힘있게 키워보자는 라 생각도 했을 법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 내에서 더 이상의 의원 차출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고 또 다음에 경제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직 의원으로 낙착을 본 것 같습니다. 네, 홍종학 전 의원, 홍종학 후보자 양력을 보면은 경제정의 실천연합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고 말이죠. 또 연세대 경제학과 나왔고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지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역 정치인도 충분히 선임할 수 있었는데 현역이 아닌 전직을 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 무엇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 정부의 처음의 인사는 감동으로 시작을 해서 파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수 출신이 많다. 시민단체 출신이 많다. 정치인 출신이 많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홍종학 우리 후보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교수 출신이고 시민단체 출신이고 정치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철학을 가장 많이 아마 공유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또 조금 전에 말씀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무 현역 정치인을 추출하다 보니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하고, 이게 부처 이름이 중소벤처기업부예요. 그러니까 중소에다가 비중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 홍 후보자는 뭐 경실련에 있으면서 재벌개혁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으니까 중소기업층에서는 굉장히 환영해라는 그 논평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벤처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현장성이나 전문성이라는 것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청문회를 포함해서 가장 큰 거는 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기조, 이것이 결국 중요한 인선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통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그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역 의원들은 뭐 한 명도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는데 사실상 뭐 전직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현직 의원은 아무래도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덜하겠죠. 아마 그런 점도 상당히 고려된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홍종학 전 의원은, 홍종학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재벌개혁 그리고 어쨌든 어떤 부자 감세 이런 것들 철회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주장은 강하게 한 학자 출신입니다. 그런 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대선 때도 선대본부의 부본부장을 맡았던 그러한 이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어쨌든 굉장히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벌 개혁 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벤처란 측면에서 약간 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문제는요. 전 벤처기업부라고 해서 반드시 벤처의 전문가가 갈 필요가 꼭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었지만 경제를 뭐 살리고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전문가 위주로 전 하는 것도 좀 지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홍종학 전 의원 어떤 정치인이었는지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명된 이후에 아직까지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19대 국회의원 시절 홍종학 후보자가 활동했던 영상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문위원이 후보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 뿐입니다. 가계대출이 이미 위험수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환대출이 활성화되어야지만 비로소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정책을 우리가 발표를 한 것이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현장에 계신 분들 나는 오늘 쫓겨날까 내일 쫓겨날까 모르는데 이 불안한 이것에 대해서 나만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임금 근로자의 3명 중에 2명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와중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홍종학, 김기식 두 사람을 찍어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다는 또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 보도 보고 홍종학 후보자가 내 의정활동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나는 훈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올 것인가. 결국 돌고 돌아서 기업이나 벤처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신문 정치인으로 납작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하는 도나코 인사, 보훈 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지명됐습니다. 과연 중소벤처기업에 활력을 넣고 그것을 이끌 적임자인지 엄중한 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출신 폴리페서형 정치인입니다. 친문 핵심, 보훈 등 그동안의 인사에서 비난받아온 인사 유형들이 결합된 분인 듯 해서 실망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찾느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까?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풀은 캠프 코드, 민주당 캠코더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과도합니다. 일부 야당에서 현장 경험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유능한 경제학자로 대표적인 경제통이고 정책통이었습니다. 야당은 이런 인사를 무조건 코드 인사, 캠프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야당이 코드 인사, 캠프 인사라 비판하는 것이 합당한지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선입관 없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의당 반응 한번 볼까요? 정의당 반응은 무조건적인 비판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옹호도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 낙마나 자진 사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인사청문회 전망 어떻게 보세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게 여권의 기대인데 따지고 보면 또 이제 야당에서 검증하자고 들면은 논란이 될 만한 사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분 재산이 지금 보니까 한 49억 가까이 되는 걸로. 의원 시절에 재산 의원 시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년 사이에 30억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부인하고 딸한테 이제 그 재산이 이제 아마 유산이 주어지면서 이제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세금 어떻게 됐는지를 아마 야당에서는 제대로 한번 따져볼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의원 시절에 입법한 내용들, 대표적으로 지금 그 몇 가지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가 붙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어느 정도의 날을 세울지가 관심이긴 한데, 다만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불패의 신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검증 따로 임명 따로 아닙니까? 이게 지금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 국회 임명 동의안을 받는 것이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심한 경우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검증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저도 뭐 대학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장관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쓴소리도 하면서 대통령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홍 후보자가 의정 활동하는 걸 보면은 뭐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성 있는 거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맹목적 충성을 한다는 인상을 가진 적도 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소신을 갖고 장관직을 임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홍종화 후보자 어쨌든 간에 인사청문회 이제 곧 하게 될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 이런저런 검증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언론 보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또 논문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표절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다고 한다면은 청와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자유한국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야기인데 등장하는 인물은 다른 당 의원입니다.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의원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같은 당에는 있을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신경전이 그야말로 막가파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현재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귀국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내분이 그야말로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된 하나의 소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홍준표 대표가 연루돼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가 나를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고 증거도 있다. 홍준표 대표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진실을 증거를 통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기가 그 증거 갖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최근 서청원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죠. 예, 그렇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오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항소심에 가서 윤석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도 근거 없이 저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건 맞을 테고요. 가지고 있는 건 맞을 테고 지금 그 자료를 언제 공개할 거냐의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겠죠. 그다음에 자료는 어떤 자료일지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뭐 녹취록 형태로든 이런 식으로 남아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남아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한국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약간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인데 저 부분은 이용주 의원 입을 통해서 뭔가의 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어떤 측에서 지금 자료를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은 한국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 논란은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번 주말 귀국하지 않습니까? 주말 귀국하면 다음 주 초쯤에 좀 더 발전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말이죠. 정치인들이
서로가 이렇게 정치적 명운을 걸고 싸울 때는 말이죠. 그야말로 건건일척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아무리 뭐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서청원 의원이 얘기한 것과 같은 내용의 증거가 공개된다고 한다면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뭐 대법원 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렇다면 뭐 지금 서청원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당 대표를 사퇴하라는 문제.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에서의 통합 논의가 물 건너가는 것이고 결국은 바른정당의 내 자강파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금 어느 쪽의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당 내에서도 안철수 전제 대표와의 관계가 굉장히 나름대로 구축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바른정당의 자강파와 실질적으로 홍준표 대표를 코너에 몰아놓고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의 통합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이 전략으로 나온 것이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용주 의원이 저렇게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통합 논의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통합 논의 이 부분까지 어떤 연관고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뭔가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의 얘기는 단순하게 협조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서청원 의원 말 따나 사실상의 구명 로비 의혹이 있다라고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고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정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출당, 이제 서청원 최경호 의원의 출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인데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좀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통합파가 이쪽에 한국당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쪽 국민의당과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 추론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사실 이용주 의원이 저렇게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국감에서 더군다나 저렇게 얘기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계산이 같이 개입된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유한국당의 통합파 의원이죠. 바른정당과 보수 대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제원 의원은 이용주 의원의 국감질에 상당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 홍준표 대표 못지않게 밝히는 의원인데요. 이용주 의원을 돌격대로 세워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정치 공작을 국민의당이 서슴지 않고 있다. 털끝만한 증거라도 있으면 당당하게 밝혀라.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한다면 증거 조작 전문가로 낙인 찍힐 것이다.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지만 정작 금송아지 내놓는 사람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증거 갖고 있다. 근데 실제로 증거 내놓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적어요. 맞습니다. 적은데 다만 저는 이용주 의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장제 의원이 아주 핵심을 찔렀는데 이용주 의원은 이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겨우겨우 살아났거든요.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말이죠. 거의 반쯤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것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국감이기 때문에 이제 면책특권이 있어서 별다른 증거 없이도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좀 더 진전이 되고 그러면 이용주 의원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직접 전화 통화해서 어떤 증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했는데요. 국회 법사위 조금 전에 이용주 의원도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단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국정감사 도중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을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태블릿에서 문서가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272개. 그 중에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예요. 148개 문서가 2016년 10월 22일부터 3, 4일 동안에 다 만들어져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작년인데요. 영국에서 한 조사기관이 조사를 했더니 영국인의 52%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허위다라고 믿고 있다. 이제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신혜원이라는 사람이 최순실 태블릿 PC는 자기가 쓰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신혜원의 것이 아님이 분명해 보여집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최순실 씨 거라고 검찰이 판단한 이유는 정호성과 최순실 사이에 휴대폰 문자에서 지금 보내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고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그 문서가 그 이메일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 아니냐.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게 누구 거로 보이냐, 사실상 누구 거로 보이냐 하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뭐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을 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관련돼 있는 사건은 때로는 전담 수사팀을 새로 만들어서 마치 과거 대검 중수부 규모의, 그러나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사건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파격적으로 중앙지검장의 연수원 23기인 윤 지검장을 발탁한 인사에 대한 윤 검사장의 어떤 보답 행위가 아닌가. 저희가 뭐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서가 있고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특수 분야, 형사 분야보다도 인력을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도대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 나오니까 살짝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누구 건지 확인하는 작업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태블릿 PC, 오늘이 벌써 태블릿 PC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된 날인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왜 검찰이 최순실 씨의 것으로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